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예상보다 좀 길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원격 수업하는 일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과 다름없이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교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 해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어 봤었죠. 그 중에서도 준법에 대한 다양한 근거, 동의론, 혜택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법을 지키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공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 이 내용까지 살펴보면서 일정 부분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단원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과서로 보자면 86페이지가 되겠죠. 86페이지 거기 보면 생각 매듭 짓기라고 해서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날개 부분을 보면 핵심 개념 꼭 알고 가기라고 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핵심 개념이니까 이 부분에는 우선 크게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요. 국가, 소극적 국가관, 적극적 국가관,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가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가치들, 그리고 시민, 애국심, 준법의 두 가지 근거인 동의론, 혜택론까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걸 점검하는 의미에서 그 옆에 보면 단원의 내용 확인해 보기라고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강의를 잠깐 멈춤을 하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이어서 선생님이랑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춤 하셨죠? 네, 여러분들 잘 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국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빈칸이 세 가지가 나오죠. 국가란 일정한 이곳, 국민들이 살고 있는 땅, 크게는 바다와 그리고 하늘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영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세 번째 빈칸, 국가 안에서 최고의 권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개별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권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지니는 집단을 국가라고 말한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 관련 깊은 걷길이 바르게 짝지어 보자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까요? 국가는 주로 국토방위나 치안 유지와 같은 역할만 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웬만하면 국민 생활의 다른 영역에는 개입을 하지 맙시다.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소극적 국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니은으로 가볼까요? 국가는 의료 혜택이나 교육 혜택과 같은 복지를 제공한다. 소극적 국가는 야경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고요. 지금은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지국가는 다른 말로 적극적 국가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자질이 나오고 있네요. 시민이 이것만 누리고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 중에 살펴봤었죠.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세 글자로 줄인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애국심이란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태도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다른 국가에 대한 배타적 태도나 국수주의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게 분별력 있는 태도와 연결되겠죠. 5번은 OX 문제입니다. 5-1번 준법이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준법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2번 준법은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국가 구성원의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준법하는 이유가 공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새로운 단원, 중단원 제목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중단원 2단원입니다. 2번 몇 년 전에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아니면 이제 유치원 거의 끝날 때쯤이라서 이 책 그 당시에 읽었던 학생은 드물 것 같은데 그때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외국의 정치 철학자가 쓴 책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독서 기록장 제출할 때 보면 이 책 써가지고 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읽어본 친구가 있으면 제목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그 책을 읽어본 학생들도 있을 테고 아직 읽어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정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소단원 제목이 나오죠. 소단원 제목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01단원입니다. 여러분들 필기 잘 하고 계시죠? 한번 써보세요. 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가? 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가? 라고 하는 소단원입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가 살펴보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주제는 사회정의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사회정의, 아까 선생님이 저스티스 영어로 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법원 앞에 가면 이것을 상징하는 여신상이 서 있죠. 정의의 여신상, 디케라고 합니다. 디케.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의 여신상의 겉모습을 보면 이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겉모습, 정의의 여신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눈을 가리고 있고요.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선생님,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아, 여신상을 착각하신 것 같네요. 횃불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것도 있죠. 정의의 여신상은 조금 다른 걸 들고 있잖아요.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오, 올바로 대답해 주신 학생이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죠. 저울. 눈을 가린 것이랑 저울을 들고 있는 건 유사한 의미를 품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결,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상징물인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 손에는 뭐를 들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법전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칼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모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같습니다. 법전의 내용을 엄격하게 칼로 탁 자르는 것처럼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89쪽 책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의미 부분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9쪽 4회 정의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정의란 삶을 바르게 하는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뜻한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도리, 이런 말 쓰잖아요. 정의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대 사회는 구성원들의 직업, 가치관, 신념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사회를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 정의가 강조된다. 현대 사회를 다른 말로 다원주의 사회라고도 표현하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가 매우 어렵고도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서 정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 단락 정도 더 읽어볼까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 정의의 종류 가운데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은 충분하지 않아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성질, 이런 성질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잘 대답해준 친구가 있네요. 희소성, 이렇게 표현하죠. 희소성을 가지는 자원들을 잘 분배하고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분배적 정의라는 게 필요한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데, 이를 사회정의라고 한다. 정의의 종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특히 저희 교과서에서는 분배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암시하는 구절이네요. 이렇듯 사회정의는 주로 분배의 문제와 관련되므로 분배의 기준이나 분배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미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책에 이미 정의가 잘 나와 있었죠? 정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저희 책에서는 바로 분배적 정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미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정의에 대한 유형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의 유형,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유형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전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직접 읽어보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하면 연결되어서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가 있죠.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의와 관련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응보적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 주어라. 보복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국가의 법을 활용해서 잘못한 내용에 알맞은 보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벌과 배상에 있어서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응보적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쉽게 학생들 입장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용돈을 받으니까 용돈이 부족한 경우에 친구들끼리 돈을 빌리기도 하죠. 물론 학생들은 굉장히 적은 용돈 가지고 생활할 거기 때문에 너무 비싼 돈 빌려주는 거 요구하는 행위, 다른 학생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 요구를 한다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굉장히 우정이 깊고 신뢰할 만한 친구 사이에 적은 금액 정도는 빌려줬다가 금방 갚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끔씩 신뢰를 저버리는 안 좋은 행동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가서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를 갚아야 정의로운 거죠? 10,000원을 갚아야 정의로운 겁니다. 선생님, 이자가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던데 빌려주면서 이자 주기로 약속했다면 당연히 이자도 붙여야 되겠죠. 하지만 빌려준 만큼 되갚으세요. 이렇게 말한 경우라면 10,000원에는 10,000원을 되갚아야 될 겁니다. 처벌과 배상 문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형벌, 이것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 행위,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살인죄를 응보적 정의에 알맞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벌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사형,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니 본인의 생명으로 되갚아야 한다. 응보적 정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찬성하는 그런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물론 사형을 찬성해야 하느냐 반대해야 하느냐는 여전히 치열한 토론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응보적 정의 말고 또 다른 내용,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분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까? 맞습니다. 무엇인가를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사회 속에는 가치 있는 다양한 재화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적절할까요? 이것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분배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분배적 정의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의 첫 번째는 형식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거기에 알맞은 분배받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형식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언뜻 들으면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주어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의 종말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운 좋게도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인데 불행히도 지금 비상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곧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100m 정도 앞에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참치 캔이 놓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 저거 먹으면 일주일 정도 더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뛰려고 준비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맙소사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와 선생님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달리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누가 참치캔 먹을지는 정해져 있는 거겠죠.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해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회 동등하게 주는 게 실제 결과적으로는 부정의를 산출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정의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실질적 정의 역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 정의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회만 동등하게 보장하면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상으로 부정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동등하게 하면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회가 아니라 결과를 동일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 정의의 첫 번째 버전이 결과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 독일 쪽에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공격하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불평등의 커다란 원인이 되는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착취하다 보니 이 불평등, 부정의는 더 심화되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이 재화를 공유하면서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결과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상적인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누구나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생각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일을 안 해도 누구나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 만한 재화가 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오히려 굉장히 저하된다는 것이죠. 근로 의욕도 저하되고 그것과 함께 사회의 경제적 수준 역시 저하되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작용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 이런 과격한 주장을 요즘 하는 사람은 없고요. 결과가 아니라 최근에는 절차적 정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적용하는 절차가 공정하다면 정의로운 것으로 보자. 이런 입장이 최근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배라고 하면 여러분들 돈 나누어 가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 가지 지위들이 있죠. 이런 것도 나누어 가지는 대상에 들어갈 겁니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 국회의원
선출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죠. 선거 운동하는 절차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요. 투표한 다음에 개표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 잘못됐던 것이 발견된다면 서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되는 경우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죠. 선거운동할 때 몰래 지역 사람들에게 금품을 주었다더라.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제명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는 올바른 절차 운영하는 게 실제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다. 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부동산 관련 법 이런 것들도 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 책에서는 특히 분배적 정의 초점 맞추어서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분배적 정의 이 부분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